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학재 넘어 모학관 땔감 장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것이 영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독립문이 세워져 있는데요. 무학재 홍제동 너머에서 이 땔감 나무를 잔뜩 지고 가는 이 지게꾼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찍이 이 사대문안이라고 하는 곳은 1960년대에 연탄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난방용 땔감 나무 시장이 서울 곳곳에 섰었던 것이죠. 특별히 조선시대의 이 나무 시장을 시목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소나 지게에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도성안에 들어와서 팔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서울 근교의 고양, 양주, 광주, 과천, 양천, 부천 등이 나무 집산지의 역할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광주는 나무 시장으로 유명해서 많은 장작이 서울에 들어왔었던 것이죠. 이 서울의 나무 시장이 섰던 곳은 청계천, 양편, 공터, 종로 내거리, 애호개, 마포, 동막, 서대문 내거리 골목 등 사람이 붐비는 곳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무학재 아래 모학관 근처에는 곡식과 땔나무가 대량으로 매매되어서 모학관의 땔감나무 장사가 특별히 더 유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땔감나무를 파는 이 나무 시장인 시목전이 서울 곳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인으로 이 시기에 들어와 1910년 전후에 나무 장사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우리말로 불해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해상 상해가 지금 세종로 근처에 있었다는데, 특별히 이 자문이나 무학재를 넘어오는 나무 장소들로부터 나무를 사들이기 위해서 이 황토마루, 지금의 광화문 내거리가 되겠죠. 지키고 있다가 이 불해상이 장터에 오면은 큰 꾀임을 받았다는데, 고향 부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외국인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주는데, 거의 고향에서 온 나무장수들이다 보니까 이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또 이 쓴 커피 한 잔에 녹아서 나무찜을 풀게 마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인 나무장사와 이 가베차라고 불렸었던 커피, 이걸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이 나무 매매라고 하는 것, 땔감나무 매매가 큰 부를 일으키는 중요한 상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만도 했었던 것이 긴기 겨울밤에 밤새도록 이 불을 뗄 수 있는 집은 사실 서울에 많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궁궐 내의 라인들에 거처하는 방도 모두 마룻방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균관의 동제와 서제라고 했던 당시의 기숙사의 경우도 마룻방이어서 가운데 화로 하나 두고 밤새 한기를 이기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래서 잠결에 화로를 거쳐가지고 화재가 일어난 경우도 적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17세기 후반부터 마룻방이 온돌방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 박지원의 양반전을 보더라도 겹불은 쬐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난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분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주위의 사산, 내사산 일대에서 나무를 몰래 베어 시중에 파는 시목전과 행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한마디로 이 땔나무가 돈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의 큰 나무 시장은 역시 그 한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시목, 즉 땔감나무가 부려지는 용산과 뚝섬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큰 나무 시장은 용산과 뚝섬 강변에 서게 마련이었는데, 용산과 뚝섬의 나무 시장이라는 건 강원도 등지에서 한강을 이용해서 뗏목이나 배를 타고 땔나무를 싣고 와서 부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 용산 마포 현석동 강변에는 큰 상인들의
객주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곳에 온돌방을 따뜻하게 불을 떼야 돼서 많은 장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대가 큰 음식점, 큰 객주집들은 장작을 뗐지만 이 서민들은 솔가리를 사서 뗄 수밖에 없었고, 이 솔가리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가 많은 고양, 양주, 광주와 같은 이 능묘 부근에서 벌채를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시목전을 보더라도 토정, 또 용산, 옥리, 서강, 흑성리 이런 것들이 다 용산 일대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뚝섬 일대에 바로 이러한 시목전들이 몰려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울 주변의 사산은 사산 금표도라고 해서 장례도 금지를 시켰고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도 금지시켰었던, 오늘날로 따지면 그린벨트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된 이 그린벨트와 같은 이 사산 금표도가 이루어져서 금송지역이라는 것이 결국 이 금장지역과 일치를 해서 동북쪽으로는 양주가 경계가 되고 서쪽으로는 고양, 남쪽으로는 금장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산 금표도에 의해서 이렇게 경계가 정해지게 되다 보니 결국 그 밖의 지역에서 나무를 벌채를 해서 서울 장안으로 결국 땔감나무를 팔러 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무학재가 되겠죠. 그래서 땔감나무를 잔뜩 찐 이 소에다가 실어서 이 고갯길을 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홍제동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물건들 뿐만 아니라 땔감나무도 이 당시에는 중요한 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돈벌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은문이 서 있는 이 지역으로 모화관 근처로 땔감들이 모여지게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많은 거래가 이 독립문 일대, 모화관 일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 모화관이 영흥문이 헐리고 독립문이 만들어 세워지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곳이 이 서대문 일대가 중요한 땔감나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전들이, 소위 시목전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땔감나무 장작을 파는 혹은 숯을 파는 가게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조선 이후에 이렇게 상업도시로 한양이 바뀌어 나가면서 인구의 집중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각종 퇴적물, 쓰레기들이 개천에 쌓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18세기에 오게 되면 거주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들이 버리는 생활 쓰레기, 그 생활 쓰레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당시에 연료였었던 나무를 떼고 남은 재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재들이, 생활 쓰레기들이 당시의 개천, 지금의 청계천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 서울 장안의 물난리들이 거듭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개천 바닥에 재가 들붙어서 결국 하상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조금만 비가 와도 개천이 넘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영조 임금 때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천을 주운천, 바닥을 긁어내는 일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께서 직접 이 오간수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운천하는 모습을 지켜봤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주운천이 조선 말로 내려오면서 계속되게 되었었던 이유도 그만큼 이 생활 쓰레기인 재가 결국 이렇게 물난리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심옥전이라고 하는 땔감나무의 공급과 또 그 부작용으로 나타났었던 이런 물난리에 따른 또 준천 등이 바로 이 당시에 중요한 난방 연료였었던 바로 이 나무 심옥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땔감나무 장사였었던 심옥전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